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되니까 서울의 집값도 떨어진다. 최근에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집값이 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서울의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서울을 진출을 하고 서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수,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의 수가 좀 줄어들고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탈서울을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서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구가 살짝 감소한다고 해도 서울의 경우는 집값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인구 감소로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 감소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려면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여파가 진짜 올 수 있죠. 부동산 가격이 21년에는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올랐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은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이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살 때 5억을 주고 샀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보통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은 얘가 8억, 9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라고 했었는데 이제 인구 감소 시대가 딱 들어서면 이게 5억에 샀던 게 10년 뒤에는 이게 4억, 3억, 2억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려가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역시 인구가 늘어나거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러니까 뭐 서울과 수도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도 역시 그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에는 부동산 하락은 뭐 이건 기정사실이다. 그 대신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하락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되니까 서울의 집값도 떨어진다. 최근에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집값이 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서울의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서울을 진출을 하고 서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수,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의 수가 좀 줄어들고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탈서울을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서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구가 살짝 감소한다고 해도 서울의 경우는 집값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방의 경우는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집값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일본에 가서 부동산 그 전문가분들을 제가 여러 만나서 엄청난 토론들을 했는데 일본은 도쿄 중심부에서 살짝 벗어나면 빈집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일본도 이걸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일본이 뭐 한 20년 전에 이 빈집들이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됐던 집들인데 지금은 비어있는 집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 부동산도 폭락을 겪었는데 비교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부동산에 지금 도쿄의 그 부동산을 보면 도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거 올랐어요.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올랐지만 정말 미세하게 올랐어요. 안 오른 것과 거의 같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을. 그래서 일본 직장인들의 월급도 안 올랐어요.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 갔을 때가 그들의 월급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의 직장인들은 투잡, 쓰리잡을 뛰어요. 정말 빡세게 삽니다. 그러니까 또 일본의 경우가 소득이 낮다 보니까 주택을 못 사거나 안 사거나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안 사는데 안 사는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의 투자를 통해서 이 주택에 돈을 넣어놓고 기다리면 얘가 많이 올라간다. 내가 소득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청년 세대들은 주택을 안 삽니다. 왜 안 사냐? 지금 사나 내년에 사나 후년에 사나 가격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안 삽니다. 그리고 일본은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출을 거의 100% 해줍니다. 금리도 거의 제로 금리예요. 심지어 120% 대출도 해줍니다. 그 120%라는 게 뭐냐면 중개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 그럼 그것도 내줍니다.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 그럼 그것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주택을 사라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주택을 거의 안 사요. 근데 그 대신 도쿄 중심부의 아주 초고층 아파트, 맨션 이런 것은 가격이 좀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많이 뛰었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서울의 집값에 비하면 여전히 거긴 싸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일본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환율이 9배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9배가 큰데 주택 가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가격이 엄청 비싸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본처럼 이제 교통이 불편한 수도권의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또 일본처럼 그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고의 개념이 있을 것이다. 중고주택의 개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사면 중고라 그래서 가격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지 않는 주택, 뭐 이런 아파트 단지, 만약에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중고 가격처럼 툭툭툭툭 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30년 된 아파트가 서울에 또는 부산에, 광주에, 대구에, 뭐 대전에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재건축이 가능하고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구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와 정반대예요. 구축은 그냥 구축인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들어가요. 오히려 물가 상승분만큼 가격이 오를지는 몰라도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덜 오르니까 안 오르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구수보다 세대수와 가구수가 부동산 가격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 세대 수가 늘어나요. 뭐냐면 독립된 세대들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1인 가구 1000만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구 수도 1000만 가구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또 늘어나고 그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의 숫자는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 뭐 국민평형 아파트 그러면 우리가 84제곱미터를 했는데 이제는 59제곱미터를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수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은 그 세대 수가 늘어난 것만큼 수요가 있는 만큼 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 역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역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의 불패 시대가 끝났다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지역이 불패가 아니라 어떤 지역은 불패일 수 있겠지만 어떤 지역은 필패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아무거나 사도 그냥 쟤는 땅 부자야. 쟤는 부동산 부자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잘 선별해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도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 옥석 가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이걸 봐라 저걸 봐라라고 콕 집어서 말하려면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주택 아파트보다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기호가 있단 말이죠. 어떤 특별한 기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호 하나만 봤을 때는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 기호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이건 별로 인기 없는 아파트 되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상승하려면 남들이 선호하는 지역 나도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다.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책에서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이 아니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울도 이게 이제 정말 차별화가 많이 생길 겁니다. 서울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도 차별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강남 하잖아요. 강남은 이렇게 지하철도 그물망으로 되어 있고요. 도로도 이렇게 그물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남이라는 도시 자체가 개발이 된 도시잖아요. 이 강북은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길이 꾸불꾸불꾸불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강남에 사람들이 몰리고 강남의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강남에 대한 메리트를 더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사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미 그렇게 현상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어디 사니? 물어보면 강남 사람들은 그냥 강남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강남 사람들 중에도 여기서 또 특화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청담동 사는 사람들은 너 어디 사니? 물으면 청담동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또 뭐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사니? 물으면 서울 산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특화된 지역 내에서도 바뀌는 게 뭐냐면 송도를 인천이라고 말하는 분들 많지가 않잖아요. 송도 가서 집이 인천이세요? 물으면 무슨 소리예요 송도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성남 가서 분당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판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 성남 사니? 그러면 무슨 얘기야 나 판교 산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더 세분화되고 지역 특수화돼 가지고 여기 내에서도 아마 뭔가 양극화가 또 이 안에서 또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뭔가가 갈리고 바뀌고 나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해서 서울 지역 내에서도 서울은 다 같은 서울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렇게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보통 서울, 강남 그러면 그냥 다 강남이잖아요. 그런데 강남도 이게 두 부류가 또 나눠요. 아마 한 3-4부류로 나누는 분도 있고 심지어 10개 부류로 나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테헤란로, 강남구가 이렇게 있으면 테헤란로가 있고 여기 한강변에 붙은 테헤란로 북쪽, 테헤란로 남쪽이 있단 말이에요. 도곡동, 개포동 이쪽에. 그래서 강남도 태남과 태북으로 나누어요.
어디 사니 물으면 태북 산다 그러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태북이 어디야? 그러면 이제 압구정동, 청담동 뭐 이런 쪽을 태북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부촌이 어디냐 물으면 사람들은 태북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태남쪽은 이제 전문직들이 태북에 안 들어가신 분들이 태남쪽에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곡동, 대치동. 이제 여기 분들은 주로 사자가 많아요. 뭐냐면 뭐 회계사, 판사, 변호사, 의사, 이렇게 뭐 병아리 간별사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전문 직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나눠요. 마포도 이렇게 한강변으로 길잖아요. 마포가 길어요. 그러면 양화대교를 중심으로 오른쪽을 동마포, 왼쪽을 서마포 이렇게 부르면서 뭐 동마포가 비싸다, 서마포가 살기 좋다, 공기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보통 지역을 얘기할 때 그 동네 자랑할 게 없으면 보통 공기 좋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 지역 내에서도 자꾸 뭔가를 나누어요. 그래서 뭐 요즘 특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어디야? 그럼 대장이란 걸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대장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보면서 그 인근 시세들을 자꾸 가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장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가격을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용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그 지역 가면 저 동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 하나인데 저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네는 저 동네와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행정구역상 같은 구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다 같은 서울이 다 서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은 계속 나뉘어지고 있고 뭔가 그 안에서 양극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책에서 부동산 양극화는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것과 차원이 다를 것이라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양극화에 대한 차원이 다를 것이다라는 그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과 서울, 수도권 이렇게 양극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양극화는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양극화였어요. 개인적으로 뭔가 더 노력을 한다면, 더 어떤 운이 좀 따라준다면 그 양극화를 쫓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양극화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초양극화가 된다. 반포의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46억에 거래된다고 뉴스에 났잖아요.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46억이라는 돈을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서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다들 뭔가 미쳐있고 열광하는 이유가 이걸 따라잡으려면 부동산으로 징검다리 삼아서 부동산으로 건너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열심히 뭔가를 도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부동산 가지고 이걸 따라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 부동산도 따라잡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는 초양극화 시대. 이젠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따라잡지 못하면 뭡니까?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초양극화 시대가 지금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시간이 벌어질수록 양극화가 벌어진다면 집 살 때 입지를 신경 써야 할까요? 지금은 가격을 볼 때가 아니고 입지를 볼 때입니다. 가격에 너무 매몰돼서 가격만 쫓아가다 보면 바람직한 매수 타이밍을 못 잡을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입지를 가장 우선시 여겨서 보는 게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 시장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가격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입지가 앞으로도 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겁니다. 지금은 얼죽신이라 해서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얼죽신도 시간 지나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입지로 쫓아온다. 그래서 입지 좋은 곳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오름세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비싸니까 오름세도 크지 아니라 오름폭이 더 커요. 그래서 그 오름폭이 더 큰 이유는 바로 미래 부동산은 이 입지가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포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가 뭐 100억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염려하는 부동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집 사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사지. 돈이 있어야 관심을 갖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돈이 생깁니다. 제 말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면 돈을 벌 궁리를 하게 되고 뭔가 나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게 되잖아요. 직장인들이 가장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자기 일의 능력을 인정받으면 그 노동의 가치, 그 밸류가 더 높아져요. 그럼 소득이 더 올라가거든요. 급여가 더 올라가잖아요. 이게 내 가치를 올리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가치를 높여서 부동산을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저는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관심이라고 저는 봐요. 관심이 없으면
저 부동산은 영원히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관심을 두고 뭔가를 계속 꿈을 꾸고 꿈틀대기 시작하면 언젠간 저 부동산이 내 손에 딱 잡히는 날이 온다.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원래는 시골 사람인데 대학을 서울에 이제 진출을 해서 딱 1학년 때 서울에 대학생이 신입생이 돼서 왔는데 서울에 건물들이 있는데 내 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서울에 이 많은 집들 건물 중에 왜 내 거는 없지? 라는 생각. 그때부터 저는 계속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내가 뭔가 자꾸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에너지들이 나와서 노력을 더 하게 된다. 그래서 무주택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돈이 없는데 무슨 집을 쳐다보고 그 무슨 임장을 다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임장도 다녀보시고 자꾸 뭔가 관심을 갖다 보면 그게 결국 내 거 된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관심을 두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내가 그 좋아하는 것을 자꾸 뭔가 해나가려고 할 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뭐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뭐 저거 없으니까 난 아무 짓도 안 할래. 이러면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신사임당 보시는 분들 중에 또 표영우 TV도 한 번씩 이렇게 건너오셔서 구독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도 매일 어떤 데이터를 보고 체크하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공부 같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표영우 TV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